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하고 앉아있는 천문학자들 편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천문학자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천문학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원래 시간이죠. 우리말에서 들 이런 거 붙이는 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런 생각들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 또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네, 들 번역할 때 진짜 굉장히 고민돼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글 쓸 때도 좀 신경 쓰여요. 네. 그 이거를 한글 장문을 할 때도 네. 복수로 해야 되나 단수로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네.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제가 지금 역시 오늘 경천 동지할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갖고 왔죠. 화성의 그 문명의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드디어 지금 화성 얘기하는 순간에 바로 지루해져 버린 데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성에서 콜라캔이라도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라. 비슷해요. 비슷해. 아니, 훨씬 더하지. 더한가요? 콜라캔은 무게를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뭐 100g 아니겠어요? 그죠? 캔은 50g, 병은 100g. 네. 여기서 발견된 건 인공적인 물체, 자연물이 아니에요. 인공적인 물체 7톤. 7톤이면은 트럭으로 몇 대예요? 7톤 들어간대요. 7톤 트럭은 없어요. 5톤 아니면 8톤이야. 네? 8톤 들어간대. 네, 이게 남으니까. 남는 거는 뭐. 자, 이게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뭐 UFO 같이 생긴 것들하고 각종 기계 장치 같은 것이 화성에 널려 있다. 7톤이나 곳곳에. 제가 늘 주장했듯이 화성 문명이 멸망하고 각종 기계 장치 이런 게 표면에 굴러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렸잖아요. 네, 그 같은 이치로 달에도 문명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달에 사실 더 많은 문명.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그동안 발견 안 되던 게 7톤이 갑자기 한꺼번에 발견됐어요? 좀 들어보세요. 자,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너무 듣지 마시고. 자, 지난 20일에 9월 20일에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에 다니는 달 화성 탐사 로봇 연구원인 카그리 킬릭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기고를 했는데 50년간의 로봇 탐사로 인해 화성에 존재하는 쓰레기가 약 7톤에 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화성 문명에 대한 마음이 앞서서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보도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화성으로 발사한 것들의 쓰레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합치면 7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네. 이게 계산이 되게 간단한 게 지금까지 우주선으로 화성에 보낸 걸 다 합치면 10톤이래요. 그 중에 이제 현재 작동 중인 게 3톤이래요. 합치면. 그럼 쓰레기가 아닌 것은. 네, 그러니까 뭐 저 퍼시비어런스니 큐리오시티는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각각 1톤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3톤이라서 나머지 7톤이라고 정말 가서 실측하고 한 게 아니고. 약간 되게 매몰차네요. 네, 그러게요. 그럼 만약에 내일부터 큐리오시티가 망가지면 그것은 쓰레기죠. 그럼 이제 8톤이 되네. 8톤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거기서 큐리오시티나 이런 거를 막 자꾸 의노하려는 그런 그 버릇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되고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낸 멈춰둔다. 거 계산하기도 되게 쉬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몰래 그 보낸 거 없으니까. 그렇죠. 네,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건 모를 일이죠. 아니 로켓에 사실 아니 몰래 보냈으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아니 그렇지만 로켓의 페이로드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 모를 일이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 굉장히 사실은 부실한 연구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외계에서 왔다든가 혹은 화성 자체에서 생겨났을지도 모를 인공물에 대해서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실측을 한 게 아니니까 가서 그냥 보낸 것에서 작동하는 걸 뺀 그냥 마이너스만 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슬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파편이 여기저기 날리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제가 아마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상한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거다. 네네네. 현장 네. 그 과학 저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가 떨어져 나갔는데 뭐 2km씩 막 날아가고 막 몇 킬로씩 날아가고 그런데요. 그리고 뭐 로버의 온도 조절용 담요 조각 이런 것도 멀리 날아가서 굴러다니고 있고 근데 이런 쓰레기들이 탐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로버가 수집하는 화성의 샘플을 오염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정말 재수 없으면은 뭐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뭐 또 안 걸으려는 법도 없잖아요. 안 그러려는 법은 없죠. 가능성은 낮지만 네. 예.
그런 딱 그렇게 적혀 있네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확률은 낮다. 네. 그 결론을 지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우리한테 주는 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화성에 인간이 보내서 이렇게 된 이런 쓰레기들, 기계 덩어리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는 부분들 사이에 어쩌면 화성 문명의 흔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영감이 오시나요? 전혀요. 되게 야, 어렵네요. 이제 진짜 제가 이제 하면서도 우리는 되게 멀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하면서도 솔직히 지겨워요. 이거 몇 년째야? 아니, 10년 가까이. 제가 그 예전에 달에 우리가 남겨놓고 온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 그쪽은 진짜 심각한 게 배설물 이런 게 있고 당연히. 네, 사람이 갔으니까. 네, 그리고 우주선이 네. 한 70대 가량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괜하다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감상에 빠진 우주 비행사들이 자기 가족 사진 놓고 오고 무슨 어떤 뭐 음식물 포장지 먹어야 되니까 포장지 물티슈 이런 것들이 신발도 다 벗어놓고 왔어요. 예, 네. 그런 텔레비전 무슨 뭐 송수신기 이런 네.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거기는 수십 돈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거기 네. 뭐 게다가 국기 이런 것들 정말로 이런 막 움직이지 않는 뭐 탐사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여긴 또 좁잖아요. 달. 네, 뭐 그렇게까지 좋고. 아니, 화성에 화성에 비하면 많이 화성에 좁지. 비하면 많이 좁고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400톤, 500톤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왜 화성 뭐 땅을 판다더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업체들도 있고 달을 판다니. 근데 이제 기껏 달 돈 주고 사서 보니까는 그 쓰레기들 막 쌓여 있는 땅이면 되게 기분 안 좋겠다, 그죠? 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달에 누구 유골도 한번 보내지 않았어요? 저기 슈메이커 가루 정도? 뼈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무게가 있는데. 가루겠죠 당연히 가루였던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골프공 이런 거 네. 정말 쓰레기장 같은 골프는 쳤기 때문에 네, 남아 있죠. 채는 가지고 왔는데 채는 가지고 네, 공은 두고 왔어요. 참.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가는 자연인데. 데는 무조건 흔적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지금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은 것이 흩어져 그 떨어져 있다라고. 골프 차량 골프공을 몰래 가져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앨런 셰퍼드라는 맞아요. 우주 비행사가 그 달에서 처음으로 골프를 친 사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그런 거는 그 불법이고 구속돼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 남아 있으니까 그분이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아마존 블루리진의 우주선 이름이 뉴 셰퍼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골프채는 골프 박물관에 보관돼 있대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얘기는 조금 뭐 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지만 두 번째 얘기는 정말 더 시시한.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됐습니다. 아, 네. 생명체가 발견되기 직전에 것이 발견됐어요. 그렇지. 네. 그 약간 화성 관련 뉴스는 뭐 어떤 느낌이 있냐면 크리스마스 날 엄마가 학용품 세트를 사준 것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 그런 거 있잖아요. 연필 네. 12개. 아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이긴 이런 한데. 느낌. 네. 선물은 맞는데 변신 이런 로봇을 느낌. 기대했는데 열어보니까 생명체라고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매번. 학용품 그냥 평소에도 사주는 거. 그 떨어지면 엄마가 사줄 거예요. 하지만 학용품은 꼭 필요하죠.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 생명 좀 들어봐요. 이 알겠습니다. 생명 직전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고대 미생물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은 유기분자입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오실 텐데 유기물이란 거는 사실 뭐 생명 활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하죠. 지구상에서는 특히 그렇고 근데 화성에서 발견된 적은 있어요. 있는데 양이 아주 적었고,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거는 화성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이제 물이 흘렀던 자국이나 바다가 있던 자국, 퇴적층 같은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로 확인한 거고, 근데 그 삼각주의 퇴적암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도 이 퇴적층 사이에 이 생명들의 흔적이라든가 뭐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견됐고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그 생명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곧 화성만 찾으면 되겠네요. 네, 화석 그렇죠. 화석 비슷한 건 많이 사진 보니까 많이 있던데 뭐 얼굴 같은 것도 있고 뭐 오바마도 있고 오바마. 산 오바마의 화석이 화성에 있어. 오바마 웃기다.
이게 지금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거예요. 35억 년 전에 호수로 강물이 흘러든 곳에 있던 삼각주를 조사하다가 퇴적암을 찾았고 이 퇴적암을 해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시료를 채취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안에서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분자가 발견이 됐는데 이건 뭐 화학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생명체에서 주로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분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과거에 적어도 과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여러 가지 뭐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뭐 스모킹 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거기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요거를 정말 연구를 하려면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가 있는 장비론 부족해서 원래 이제 이 퍼시비어런스 관련된 전체 계획이 뭐냐면 2030년대 초반쯤 가서 거기서 이제 시료 채창을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가져오자. 가져오면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실험 장비들로 확실하게 실험하다 보면 그게 알고 보면 이제 공룡의 화석이었다. 오바마의 이빨이었다. 라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좀 처음 보신 우리 신선해요. 이거 처음 할 때 우리 처음 할 때 화성 생명체 맞아요. 얘기하면서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성 얘기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뭐 몇 미터 파면은 뭐가 그렇죠. 나와야 네. 되는데 뭐가 안 그때 나오고 그 얘기했어요. 그때 맞아요. 이제 가서 땅 파면 나올 거다 아마.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파면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러면 되게 곤란한 그러니까 거죠. 10년 전에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아니 거죠. 되게 안 비슷하거든요. 9년 만에. 그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화성 문명이 이런 걸 우리가 감추고 있다. 저 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성 문명이 오히려 숨기고 있고 꽁꽁 숨어있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게. 자 어쨌든 뭐 진지하게 돌아와서 어쨌든 뭐 하나둘씩 뭐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화성의 생명체가 뭐 이렇게 아무데나 파서 나오는 수준에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 화성에 생명이 있었다는 흔적이라도 제대로 밝혀지면 어쨌든 그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날이 지금 이제 진행 상황으로 봐서 사람이 가지 않고 발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가 가서 뭐가 꼬물꼬물거리는 벌레라도 하나 손에 집어 들어야. 아니 이제 뭐 진짜 깊이 파보든지 제대로 실험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인 탐사선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네,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누가 간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네. 가서 뭐 해보겠죠, 그죠? 사실 그때가 되면 저도 길을 펴고 당당하게 이거 봐라. 근데 그 가는 문제도 되게 좀 뭐한 게 뭐냐면 그 마션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게 실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특히 미국 그런 사람들이.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가도 뭐 그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 있어요. 그냥 있을 것 네. 같아요. 다른 세트에서 찍었고 화성을 가서 찍었고.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의 수준이 너무 다양해서.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어쨌든 저는 뭐 두 분은 이렇게 비웃으시지만 저는 이렇게 한 걸음씩 네. 화성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 근데 정말 진지하게 궁금한데 진짜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본인은 흥분되십니까? 전혀요. 네. 컨셉이니까 미는 거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오프닝거리 많아요. 지긋지긋해요 나도. 그래서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 제가 늦었는데 오늘 저 초대 손님을 소개를 드리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연수연구원으로 계신 최유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박사님은 이따가 여기 오늘 제목이 천문학자를 위드 대기 환경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태풍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태풍의 양상이 좀 변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짚어주실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뭐 게시판에 질문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네. 질문은 우주는 정기적으로 중성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빅뱅 이후 물질과 반물질 쌍이 만들어져 아주 작은 차이로 물질들만 남게 되었는데 이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이죠. 네네. 전자와 양성자가 살아남아 38만 년 후에 결합하면서 우주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됐는데 전자와 양성자 수가 같을 이유가 있나요? 네. 양성자는 UUD니까 설명이 좀 더 복잡하겠죠. UUD. UUD까지 나왔어. 네. 저거는 열심히 코커 얘기인데. 업다운. 네. 네. 네.
이런 질문 되게 좋아요. 네, 저를 강제로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건. 네. 네. 근데 사실 그 질문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38만 년 전, 빅뱅 38만 년에 정기적으로 중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빛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고. 그런데 만일에 그때 완벽하게 중성이 안 됐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남아 있으면은 그건 빛과 상호작용을 했겠죠. 네, 그 빛은 그러니까 전하를 띵가하고는 상호작용을 네,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흔적이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았겠죠. 네,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네, 해보니까 전혀 없더라. 네, 그래서 중성이다. 그러면은 전자와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중성이 된 게 아니라 같으니까 같은 거예요. 숫자가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양성자 전자수가 똑같아서 중성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반물질은 어떻게 해요? 반물질은 그 전에 이미 없어졌고, 없어졌고. 네, 그 반물질은 이미 없어졌고.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은 네. 수가 같을 이유가 있나요? 네, 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네, 같다. 그냥 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은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전하량이 같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같잖아요. 네,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되게 희한하네요. 어떤 우주는 그럼 전하량이 안 같은 우주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우주는 네, 그럴 수 뭐가 안 있죠. 만들어지고 그냥. 그렇겠죠. 네. 반물질로만 된 우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는 어쨌든 그게 같고 중성이다. 그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도 그렇고 이제 그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입자들을 다 이제 조사하잖아요. 지금 해보면은 완벽하게 중성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중성이 아니려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뭐 10의 29승분의 1 요 정도 확률로 중성이 안 될 확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정도 차이가 나면은 관측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완벽하게 중성이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론적으로 이게 중성이라 해야 되느냐? 그건 표준 모형에서는 그냥 중성이면 돼요. 네, 지금 이 표준 모형에서는 중성이면 되고 중성이 아니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표준 모형을 새로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중성이 맞다. 네. 네, 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약간 눈치 게임 같은데요. 네, 뭐 괜찮아요. 다른 질문 하셔도 제가 무시하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혹시 이쪽에서 무시하면 제가 물리학자 분들이나 그렇죠. 네, 어디든 가져가서 네, 제가 해결을 토스를 하죠,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네. 네. 그 물리학자들 질문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정확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까 하다가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는 네, 제가 사실은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도 찾아보고 하다가 결론은 간단하게 답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네. 네, 서로를 위해서. 네, 사실 네. 그때 생각해보면 중간쯤 가다가 저도 질문이 뭔지 까먹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했죠. 네. 그러면 질문 질의응답은 여기서 끝내고. 네, 네. 네, K 게시판에 박사님은- 많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골라서 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 박사님의 과학 천문학 뉴스 코너. 네. 네. 하기 전에 잠시 전한 말씀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피와 함께하는 정기구독 이벤트가 이제 곧 마감이 됩니다. 23일까지 구매하시는 분들께 6만 원인 정기구독료를 5만 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과어로 한 권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 이상 지난 과어로는 5천 원의 판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들 꼭 들러봐 주세요. 저희가 이 책이 왜 여러분들 삶에 보탬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고 지난 3주간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이미 많은 과학책들을 보시고 계실 저희 청취자 구독자들이 왜 또 이런 잡지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은근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좀 지식의 지평을 넓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내가 보는 것에 기반해서 추천을 해주고 내 주변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고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얻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특히 또 요새 같을 때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좀 접하기 어려울 때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해주시면 저희에게도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거, 그 전기고동의 핵심은 내가 고르지 않는 거다. 아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골라주는 걸 보는 거. 오마카세.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누가 보라는 거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자유를 빙자한 노동이죠. 강제 노동. 아니, 모든 걸 다 사람들이 골라줬으면 좋겠어요. 먹을 거, 읽을 거, 맞죠. 입을 거. 맞아요. 예. 생각해보면 그런 게 그렇게 싫은 일은 아니고, 그냥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글들, 이런 소설들, 이런 의견들을 한번 읽어봐라고, 예를 들어 뭐, 분기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준다.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매진임박, 막 이런 거 반짝반짝 이런 거. 최근 후에 제가 글을 썼거든요. 아, 맞아요. 저 네, 읽었어요. 네. 네. 여기 공부하려고 나한테 부탁을 했나? 사실 제가 에필 되게 좋아하는 잡지였는데 저 광고를 안 하면 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님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한번 토로를 했었죠.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잡지인데 광고를 안 하시니까 제가 또 소개를 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이벤트이고 네,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정기 구독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 그러고 사실 같은 책 좀 같이 읽는 것도 좋잖아요. 그럼요. 비슷비슷한 생각하고 비슷비슷한 데에 정보 소스를 두는 거 이런 거 되게 즐거운 일이니까 네, 저희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내 페이지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그 샵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이폰에 뭐죠 그거? 앱스토어 이런 데 가면 구독해놓고 하지 않고 있는 게임들 한 달에 10,000원씩 뭐 1년에 몇십만 원씩 나가 그거 천재예요. 나 찾아보면 진짜 맞죠. 그거 다 끄시면 우리 앱이 얼마든지 구독하고 친구 동생 뭐 다 보내줄 수 있고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가입할 수 그리고 있어. 그 도서관에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에. 네. 도서관에 주변 도서관에 꼭 할 때는 뭐 다른 책들도 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쓴 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같이 하시면 네.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좀 광고를 하면서 뭐 저희의 어떤 약간의 이익도 좀 그게 있긴 했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 4주차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K 박사님의 천문학 뉴스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까 미리 했는데 네. 어떤 시시한 뉴스를 준비해 주셨는지 복잡하고 시시하고 이해 안 되는 사실 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 선생님한테 그 뭐 하면 좋을까 했더니 잔뜩 던지셨어요. 저 봤죠 그거요. 네. 채팅창이 이렇게 네, 갑자기 줄 올라가면서 기사로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기 전에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 중에 골라볼 테니. 네,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홍익인간의 물리학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골라주신 뉴스 중에서 홍익인간의 천문학인가요? 홍익인간과 가장 거리가 먼 자료를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잖아요. 아니 아무거나 고르지 않고 가장 우리 생활과 관계 없는 주제를 골라왔어요. 네. 그 찾아보니까 최초의 별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최초의 별과 관련된 뭔가 흔적을 찾았다라는 뉴스가 정말 이 뉴스 정말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전에는 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별 그걸 찾은 게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뭐 에렌델인가 하는 별을 그렇죠, 맞아요. 네, 뭐 131억 년 전의 별 이런 정도로 찾았다는 거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최초의 별이 그 최초의 별은 질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질량이 굉장히 커서 지금까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네, 질량이 크니까 이미 폭발을 해서 없어졌는데 그 폭발의 잔해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주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별일 수 있는 그 무엇의 잔해를 찾았단 그렇죠. 말씀이죠. 네. 1세대 별, 말 그대로 1세대 별이 폭발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는 잔해를 찾았다라는 거니까 이건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일반인들 듣기엔 좀 구별은 안 가지만 그게 이제 그 최초의 별이 1억 년 전, 그러니까 빅뱅 1억 년 후 정도로 그 이후 언젠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뭐 2억 년, 3억 년 계속 나오는데 대략 빅뱅 1억 년 후 정도로 나오는데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면 이게 굉장히 그 질량이 크고 온도가 높고 당시에는 우주의 밀도도 꽤 높았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별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우주 진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을까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지 최초니까 중요하겠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에렌들 찾았을 때 그때 최초의 별 얘기하면서 최초의 은하 얘기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그 1세대 은하라는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별도 말하지만 그 은하가 생성될 때 대충 같이 나온 것이긴 그렇죠. 한데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특정한 어떤 별을 지금 찍어서 그 별의 자네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별, 그 아까 이제 실제 지금까지 최초의 별이 남아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질량이 작은 별이에요. 네, 태양보다 더 질량이 더 작은 별이라야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건 사실 그 최초의 별 중에서 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역할을 오히려 못하는 네네. 별일 수 있는데 최초의 별들은 대부분 질량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소와 헬륨밖에 없잖아요. 최초의 별은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데 원래 그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으로 뭉쳐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뭉치기 힘드니까 냉각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쿨링이 돼야 되는데 그 무거운 온소들이 있으면은 걔들이 충돌로 냉각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충돌로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충돌에 의한 냉각이라고. 예, 그렇게 냉각을 시켜주는데 수소와 헬륨밖에 없으면 냉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잘 식지를 않기 때문에 온도가 냉각이 잘 안 돼서 뭉치려면은 덩치가 커야 돼요. 되는군요. 덩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되는 예, 그런 별들이 대부분 최초의 별들이에요. 100배 이상 되는 별들은 지금은 별로 없고 1세대 별에서만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네, 그 지금은 초기 별들. 지금은 거의 100배 정도 넘어가면은 별로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 최초의 별은 그 100배, 200배, 300배까지 네, 가능한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배 정도로 태양 질량 100배 이상이 되면은 중심부 밀도도 굉장히 높아져요. 핵 밀도도. 왜냐하면 그것도 핵융합을 하는데도 무거운 원소들이 있으면은 핵융합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딱 수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핵융합도 더 온도도 높아야 되고 더 단단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밀도가 더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이한 초신성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그 페어 인스테빌리티 슈퍼노바라고 하는데 페어라는 게 쌍, 예, 짝, 네. 그러니까 쌍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밀도가 높으면 거기에서 감마선이 굉장히 강한 감마선이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나오니까 그 광자에서 쌍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양전자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쌍생성이 되면은 일단 광자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중심에서 밀도가. 네, 그러니까 다시 수축이 더 일어나는 거죠. 수축이 더 일어나면 또 밀도가 높아지니까 또 상승성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중력으로 수축해서 붕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폭발을 하면 그 보통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하면 중심부 남기잖아요. 그 중성자별이. 근데 그게 남지 않고 그냥 다 통째로 폭발을 해요. 별 전체가 중심부를 남기지 않고 다 확 확 사라집니다. 네, 완전히 폭발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럼 그럴 때 물질들이 중심부에서 나왔는지 주변에서 나왔는지를 그렇게 알수 되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중심부에 철이 있잖아요. 네네. 철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잔해에서는 네, 초신성 잔해에서 다른 초신성 잔해에 비해서 철 함량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그렇겠네요. 많아지는 정도가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초신성 잔해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서 철 함량이 10배 이상이 되는 그 잔해가 퀘이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별의 잔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맞는 것 같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저희 지난번에 부산에서 그 경희대학교 교수님 전명환 전명환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최초의 별을 얘기하셨죠. 네네, 제가 사실은 그분 이제 초청하려고 네. 밑밥 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 하셨었냐면 네. 그 관측 가능한 우주가 계속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초의 별이 오늘은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년 후에 몇십만 년 후에는 안 보일 수가 몇백만 년 후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최초의 별이 지금 찾는 게 제일 환경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측기기가 무관하게. 그렇죠. 몇 년 지나면 안 되거든요. 안 보이. 그래서 제가 약간 그때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빨리 가서 별들을 찾아라 막 이런. 게으르게 이렇게 놀다가 몇 억 년 훅 지나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점점 좁아진다는 게 사람한테 주는 약간 조바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최초의 별 이런 거는 지금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왜냐면 우주가 좁아지고 있다 지금. 큰일 났네. 좁아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네. 걱정을 했습니다. 퀘이사 자체가 엄청나게 멀리서 관측이 되니까 그쵸. 이것도 아주 멀리서 관측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거고 그쵸. 이미 굉장히 옛날 거에서 그런 잔해가 발견됐으니까 그거는 최초의 별이 폭발한 잔해가 아닐까. 그게 이제 이론적인 연구도 꽤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어 인스테빌리티 슈퍼노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관측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잔해도 관측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걸 계산한 대로 지금 이제 적용시켜 보니까 그 정도의 비율이 나오려면은 태양 질량의 300배 이상 정도의 별이었다. 이거는 폭발의 조진성이.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체가 다 터지는 폭발을 했을 거고 그러면 잔해가 이렇게 남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1세대 별들이라는 것이 결국 그때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던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른 물질들을 그들이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산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산소니, 네. 탄소니, 뭐 규소니, 뭐 철이니.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조상들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무거운 운소들이 만들어져서 뿌려졌고 그때 사실 제일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그때 만들어진 그 잔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죠? 근데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 다른 어차피 별에서 만들어진 어디서 것처럼데 왔겠어요, 다. 어차피 별에서는 만들어졌는데 그 별이 최초의 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세대 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참 이런 걸 들어보면 참 신기하죠. 네. 늘 아는 거면서도 그죠? 그리고 최초의 별들끼리 충돌을 해서 더 이제 크게 뭉치게 되면은 걔들이 또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그 최초의 별적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분이 마틴 리스라고 그 영국 그 왕립 천문학자, 왕실 천문학자 그분하고 그 애덤 레브라는 분, 오umuamua 주장하시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 그분이 이제 하도 그런 얘기하니까 저분이 뭐 하는 분이실까 생각을 하는데 이쪽 최초의 별 관련된 우주 진화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연구를 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오umuamua를 그 외계의 저 인공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입니다. 저하고 저 견해가 같은 분이시래요. 네네. 그분이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요즘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분 좀 이상한 분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이런 초기 우주의 이론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거고 네. 훌륭한 분입니다.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 자 이렇게 첫 번째 별 네. 그게 뭐 정말 첫 번째 별 하나인지 모르지만 1세대 별의 잔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처음 발견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문은 이제 마지막에는 계속 관측해서 더 증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제임스 웹이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주 좋은 지금 바통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임스 웹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최근에 있나요? 나온 저희 논문은 제임스 웹 특파원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은 마지막이 다 그겁니다. 제임스 웹 기대에 부응하고 있나요? 아 요즘 조금 제임스 웹 상황에 대해서 되게 뉴스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현상을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뉴스들도 그렇고 유튜브 이런 데서도 제임스 웹 운용이 뭔가 잘못됐다, 뭐 고장이 고장났다고. 났다, 아니면 데이터가 퀄리티가 이상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는 오보도 진짜 많아서 요걸 좀 개인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가져온 뉴스가 뭐냐면은 2022년에 9월 28일에 네이처 뉴스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기사 제목이 Bit of Panic 해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 초기 데이터로 찾은 발견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재고를 해야 되지 않냐, 패닉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이제 패닉에 빠진 것 같고, 뭐 아니면 그 전에 발표된 발견이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데이터가 틀렸다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인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이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네이처도 제목 정산을 하는군요. 그 약간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사람들을 끌어야 되니까. 근데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볼게요. 2022년 7월 11일에 최초의 그 제임스 웹 이미지, 공식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공개가 됐었죠. 그 프리뷰 이미지가 스맥스 0723이라고 하는 은하단이었고, 그 뒤에 하루 뒤에 나머지 각각의 제임스 웹의 주요 연구 목표별로 대표 데이터로 삼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데이터도 공개가 됐었어요. 그 뒤에 그다음에 전체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게끔 제임스 웹 데이터들이 서버에 7월 14일부터 공개가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딱 나오고 나서 천문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또 새로운 브랜뉴 텔레스콥의 데이터니까 신나게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 바로 그 주 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제임스 웹 관련된 논문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살펴보는 그 논문 사이트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올라왔는데요. 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이제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요런 사이트인데, 요게 이제 자연계 출판 논문들을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보는 사이트인데, 요 사이트에 이런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나 천문학 분야가 되게 활발하게 이 사이트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최신 논문들이 매번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있는 논문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천문학자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 꼭 보거나 아니면은 뭐 못 본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서 최신의 천문학 동향이 이렇구나 하고 보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이 자기가 한 일을 뭐 세일즈를 하는 거죠. 일종의 공유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출판 게재 승인이 안 난 미출판 상태의 논문들도 꽤나 많이 올라와요. 왜냐면은 뭐 결과를 우리가 먼저 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발견들을 빨리 이제 내가 먼저 했어라는 거를 공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초기 데이터가 이제 처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빠르게 처리한 논문들이 여기에 이제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그 기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은 천문학자들이 흥분했다. 처음에 되게 많이 흥분했다가 이게 기사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신나면 망하는데. 일단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뒤져봤는데 핸드폰 첫 화면 바꾸고 뭐 이런. 제가 그래서 저도 바꿨어요. 맞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아카이브 사이트 내에서 그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논문들 키워드 뭐 이런 걸로. 그래서 JWST라는 철자가 들어가는 걸로 논문을 따져봐서 검색을 해봤더니 1455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 지금까지. 그다음에 제임스 웹 기획 단계, 그러니까 제임스 웹 발사가 되기 이전 논문들도 꽤나 많을 테니까 그걸 이제 좀 쳐내보려고 7월 11일 그때 이제 공개가 됐던 당시 기준으로 좁혀서 검색을 하면 딱 213개가 검색이 됩니다. 아주 많진 않네요. 네, 딱 요렇게 이제 213개로 추려지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을 해보면은 1개월에 대략 한 100편, 그다음에 일주일에 25편씩 JWST 관련된 논문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JWST라는 단어로만 검색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게 타이틀에 뭐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이러면 더 많아질 거고 제목에 타이틀에 그걸 안 넣었으면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 일주일에 수십 편 정도의 제임스 웹 결과 논문들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거든요. 사실 한 분야나 어떤 망원경의 데이터가 이 정도로 빠르게 릴리즈가 됐다는 거는 이게 사이클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한 논문이 아무리 최소 빨라도 관측 쪽에서는 한 6개월은 잡거든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걸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논문 출판할 때 레프리 그 심사위원들이랑 오고 가면서 이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진짜 그냥 미출판 상태의 논문들도 허겁지겁 그 올린 3개월이면은 거죠. 억셉트 된 거는 많지 않을 거고 네. 대부분 써보면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측에 대해서 다시 조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어떤 특정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 데이터를 얻었다면은 필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관측 데이터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과정이 빠질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한 2번째 시간인가 3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때 각 망원경마다 각자 가지는 특성이라던가 영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정하는 세팅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게 많이 테스트도 돼야 되고 그걸 여러 번 수행을 해서 뭐가 가장 좋은 결과값을 내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다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툴을 뭘 쓰느냐, 데이터를 누가 처리하느냐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블랙홀 특집에서 김재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블랙홀 데이터를 가지고 각 그룹별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결과 공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처리를 해서 봤는데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원 데이터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그 에러 값이 작은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값이 작은 쪽으로 우리는 보통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최종 결과 값으로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카이스퀘어가 가장 작아지는 쪽으로 보통 관측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에러와의 싸움인 거죠. 근데 이 에러를 만드는 요인 같은 게 관측 천문 쪽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뭐 그냥 뭐 지구 대기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뭐 의미가 없지만 뭐 우주에서 일어나는 소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망원경의 온도라든가 망원경 광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천체 밝기, 위치, 거리,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를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가 사실은 이 관측 데이터 처리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 망원경들마다 보통 망원경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 툴을 각 망원경마다 툴을 같이 줘요. 이렇게 패키지를 그냥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릴리즈가 된 게 2017년에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발사도 되게 한참 전에 이런 툴이 공개가 된 게 이때부터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워크숍이랑 학회 같은 거 하면서 미리 이 데이터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도 시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패치가 되듯이.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릴리즈가 된 게 보니까 2022년 9월 12일에 1.7.2 버전을 다시 공개했어요. 근데 또 요 다음에 그 망원경 분석 툴을 담당하는 STSCI라고 하는 그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 여기서 다음 몇 주 안에 다시 파이프라인을 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석 툴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전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시사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스맥스 072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이미지에서 그때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게 굉장히 먼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은하들 같은 경우에는 빛 자체가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주변 배경 노이즈, 잡음 대비 신호가 확실치 않아서 얘네들을 더 잘 광자를 잘 이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주의 깊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에러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가 논문이 올라왔어요. 요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기존에 했던 그 스맥스에서 발견된 먼 은하들의 물리량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출판한 그 아담스 얀 논문에서 제시한 값들을 다시 한번 피팅을 해봤는데 다른 툴로 피팅을 해봤는데 초기 값들이랑 조금 더 적은 그러니까 적색 편의가 더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엄청나게 그 발견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분석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거 이제 웹 운영 프로젝트 과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제임스 웹에서 내놓은 거가 작년 12월에 발사되고 반년 한 10개월이 된 거죠. 그리고 처음 릴리즈가 됐던 거는 한 7개월, 6개월 보정을 끝내고 나서 나온 데이터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임스 웹 데이터들의 보정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거가 이제 오보가 참 많이 나와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데이터가 잘못됐다 이런 이상한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그 기사들이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뭐 나왔었죠. 카메라인지 거울인지 뭐가 아예 고장났다는 식의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울의 운석 그 조그만 그게 이제 C3번 미러인데, 그러니까 중심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그게 이제 살짝 파편 흠집이 남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망원경들도 허블은 더 심했었고요. 사실 허블이나 스피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손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거 외에 다른 다른 주경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따로의 조정 작업을 했고요. 부딪힌 건 맞군요. 네, 부딪힌 건 맞아요. 그때 네. 손상무 교수님이 손상무 박사님, 그러니까 나사에 계신 손상무 박사님이 관련된 얘기 한번 하셨던 적 있었는데 저희 부산에서 행사할 때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파편이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없는 셈 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큰 걱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지상 망원경에서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상 망원경에서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맥도날드 2.7m 망원경에 어떤 엔지니어가 갑자기 총을 그 주경 안으로 쐈거든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거기 관측소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먼저 견학 가서 보여주는 게 저기도 총알 자국 보이지? 이러면 주경에 2개가 뚫려 있고 경통 부분에 하나가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이걸 어떻게 쓰고 앉아 있어? 이러는데 그건 뭐 없는 셈 치면 돼. 그 광학적으로 빛의 그 일부 손실은 있어요. 있으나 이제 아주 크게 뭐 영향을 주진 않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오류는 수정하기 보정할 쉬워요. 수 있어요. 네, 보정하기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파이프라인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문제라기보다 계속해서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유례가 없이 좋은 데이터를 내놔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너무 좋아서 이걸 잘 가공해야지 더 좋은 그 에러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막 원석 같은 거 했는데 더 좋은 세공사가 더 최신의 기술로 깎아야지 되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실제로 거죠. 예전의 관측 자료 중에서도 새롭게 이제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예전에 못 찾았던 거를 찾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더 이제 개발을 하고 관측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또 이제 그전에는 몰랐던 거를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전문화 데이터는 로 데이터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다 제공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분석하는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주지만 만들어 쓰기도 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제공해 주는 걸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또 저거 못 믿겠는데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게 막 나오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와이 관측하러 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모자익 CCD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예전에는 CCD를 이제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텔레스코프라는 데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처음은 아니지만 초창기로 12개 CCD를 붙여서 만드는 모자익 CCD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CCD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면 이제 뭐 플랫도 다르고 뭐 바이어스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걸 균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해요. 네, 거기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거의 제일 처음 썼는데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쳐서 준 게 있어요. 네, 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서로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거, 업그레이드가 저 계속되는 매뉴얼 거. 업데이트하는 것 같은.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오픈 소스처럼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주된 문제가 이제 적색 편의 값이 조금 낮다. 이거 새로 해보니까 적색 편의 값이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조금 적은 애들이 있더라. 근데 큰 수준에서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게 주로 약간 되게 먼 대상을 보고 있어서 이런 숫자들이 좀 되게 예민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우니까 말 그대로 아주 작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쏘기 전에 이미 그 기기 특성 같은 거 다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에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잘 나올 줄을 몰랐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에러까지 고려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미한 빛까지 다 이제 신호가 잡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고려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지난번에 물리학자들 할 때 거기서 약간 업계 비밀 하나를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 과학자들은 이제 논문을 빨리 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그걸 참고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인용도 하고 이러니까 있을 만한 문제를 미리 좀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어두운 거 새 망원경에 올라갔고 이렇게 멀리 있는 대상들을 관측을 하는데 적색편의 문제를 있을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미리 다 파이프라인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아, 네,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있다가 네. 나오자마자 쓴 그런 식일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을 그건 업계 것 비밀 같아요. 아니고 네,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적색 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계행성 지금 대기 관련된 쪽도 네이처에 9월 15일 날 올라온 논문 그게 사실 더 이슈가 됐었거든요. 외계행성 대기 분석이 뭐 부정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외계행성을 기존 툴로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분석 툴로 해봤더니 각기 다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아 이건 다 새로운 뭐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제임스 웹의 성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얘를 위한 툴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혀 잘못 이상한 어조로 나갔죠. 네. 이게 사실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물 발견된 거를 너무 막 이제 뭐 생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과학 기자들이 좀 쓴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되게 차분함을 지켰지만,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들이 또 뭐랄까 실제보다 되게 과장되게 좀 유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흥분한 얘기를 다음에 차분하게 하긴 되거든요. 과장해야죠. 아 뭐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저는 기사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 벌써 고장 뭐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그게 미리일 거예요 아마. 미리 기기의 그 필터 채널을 바꿔주는 휠이 좀 뻑뻑해져서 네. 그거는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그 뻑뻑해져서 사품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뭐가 진짜 잘못된 거고 뭐가 아닌 건지. 아니, 실제 문제가 생긴 건 맞지만 네. 걔가 영구적으로 지금 아예 못 쓴다 뭐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걔를 이제 수리할 만한 방법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운용을 하면은 얘 무리가 가기 때문에 멈춰놓은 상태라고 알고 뻑뻑해졌다. 네. 그럼 지금 필터 하나를 못 쓰는 거는 사실이군요. 네, 그건 맞아요. 미리 그러니까 기기를 미리의 못 쓰고 기기에 있어요. 중분산 분광기를 못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그거 하나는 결국 사실상 고장이 난 것 같은 상태긴 하네요. 지금은 못 쓰니까 지금 못 지금은 쓰니까. 그렇죠. 네네. 영구적인 건 고장을 아닐 수 하기보다 있지만. 고장이 나기 전에 멈춘 거죠. 멈춘 거예요. 네네네.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 가동을 할 예정이죠. 그다음에 그 유리를 뭐가 툭 치고 지나가도 괜찮고 거울은 그 정도는 뭐. 네. 괜찮고 네. 그리고 나머지 총 문제는 맞아도 괜찮은데 뭐. 나머지 문제는 초기에 그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설정 관련된 부분들에 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그걸 먼저 출판한 사람들이 문제다. 너네 팬이 큰일 났어. 이런 기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정정을 니네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큰일 났네. 이런 괜찮아요 기사거든요. 하는데요. 뭐 표절이랑 조작 아니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 입장은
완전히 지금 세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내버렸으니 니네 어떡하냐 이건 네, 거죠. 맞아요. 예. 네. 그 수정 논문 하나 내면은 논문 두 개 되는 거예요. 하긴 뭐 자기는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필터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그걸 뭐 가소 고치는 건 좀 무리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허블도 그렇죠. 아니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고칠 방법들을 좀 찾는 건가요? 그래도 많은 상황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긴 했거든요. 보통 그게 필터 휠 같은 게 만약 무리가 되면은 다른 방향이나 혹은 그 돌리는 속도 같은 걸 조절을 할 수도 그렇죠. 있을 거고 네,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이게 반대 있고, 방향은 뭐, 또 무리가 안 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러면 걸 이제 아마 조절. 그러려면은 관측하는 프로그램을 쫙 해놓으면 필터 자동으로 막 돌아가면서 관측을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바꿔야 되거든요. 막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이다. 네, 네. 저는 저도 그래야 되지 그런- 않을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신데요? 그 정도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임스 웹은 어떤 상태인가. 네. 그럼 저희 앞 시간은 이렇게 하고 네,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최유미 연구원님 모시고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네. 친구 같은데. 감사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태풍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태풍인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태풍은 딱 여기까지예요. 남쪽에 어디선가 발생한다. 더운 데서. 그런 다음에 그것이 커지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사실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이거죠. 한국으로 오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셋 중 하나고 어느 정도 세기로 그렇죠. 이거 외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 이번 기회에 한번 태풍에 대해서 좀 뽕을 뽑아보자. 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태풍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제목으로 네, 오늘 광고 뽑아주셨는데 카피에서 아, 네, 따와봤습니다. 네, 태풍이 보통 근데 저기 동해까지만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면 동해 넘어가면 이제 슬슬 사라지고 가던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패턴이 예전과 달라졌다 그런 이런 얘기 얘기하고 들었죠. 뉴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긴장,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강해지기도 하고. 태풍이 달라졌다고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듣고 싶었는데 저희가 태풍에 대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던 타이밍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셔가지고 아, 그때 마침 태풍 연구를 하러 어딘가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 얘기 네. 먼저 네.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PPT 지금 표지에 보이는 저것이 타신 배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와, 멋있죠? 예, 네. 유조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사각형으로 생기고 네. 그 우리나라 그 해양과학 조사선 중에서는 가장 크고요. 아, 네. 길이는 한 100m, 우와. 이제 5,900톤 우와. 정도의 네, 규모고 이제 총 6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네, 아주 훌륭한 해양과학 조사선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태평양 이제 필리핀 앞바다에서 관측하고 있을 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네, 멋있죠? 네네. 제가 이제 이 배를 타고 거제도에서 출항을 해서 이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필리핀 앞바다에서 이제 해양 대기 관측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풍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기후 변화 막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니까 이제 관련 그런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도 같이 드리면서 이제 관측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주워 듣다 보니까 관측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분야마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측 기기가 바뀔 때 그리고 그 분석하는 툴이 바뀔 때 왜냐하면 관측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그쵸? 이루어져야 네네. 그 자료도 시간별로, 그죠? 분석을 함에 있어서 신뢰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풍도. 그래서 뭐, 또 이제, 아까 또 뭐 이야기 하실 때 보니까 이제 관측을 못 한다. 뭐, 현상을 이야기하실 때 얘기하시는데, 태풍도 직접 관측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 네, 하셔도 네. 어렵겠어요. 예전에 톰 행크란 영화 있어요. 예, 예. 플래넌트 나오는 거. 그거는 네, 이제 네. 뭐 심지어
지역 그 경우는 배멀미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쫓아가면서 관측은 되게 그 어렵다. 트럭 타고 쫓아다니는 맞아요. 거. 네. 그 실제로 그거 하다가 목숨 잃은 사람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젊은 과학자분들 네. 이렇게 관측할 거라고 이제 쫓아가시다가 잘못되시는 안타까운 일들도 실제로 있고. 네. 이런 배를 타고 태풍 근처에 가면 역시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 안전이 보장된 거리에서 이제 관측을 수행을 하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직접 관측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일단 저희가 뭐 태풍이 꼭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해양 대기 관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은 바다에서 직접 관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네,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사보 같은 경우에도 관측 기기 말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루에만 2,500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귀한 세금으로 이렇게 관측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서 관측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 이 이름은 신라장군 그 신라장군 이사부구나. 네. 네. 맞아요. 네. 독도는 우리 땅 지하에서 오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을 주장할 때 지하에서 오고 계신 분들. 맞아요. 그 이사부 이제 신라 시대 때 장군께서 울릉도를 우리나라로 네. 이제 편입시키신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사부호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관측 수행할 때 일본 그 해상 영역을 지나갈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일본 쪽에서 좀 감시를 안 좋아하나요? 또 이게 이사부라는 이름도 조금 또 그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부 막 이런 게 떠가지고 자기 영역에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겠죠. 네, 지금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네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대 저기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이제 그 생성되는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윌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호주 네네네. 쪽에. 근데 그죠? 이제 네. 사이클론으로 아마 통합된 걸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때 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에서 이제 일정 강도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좀 그 태풍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열대 저기압이 이제 풍속이 17m/s 이상. 근데 저희가 이제 좀 17m/s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차로 운전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시속 60km 정도 되는 바람이면 이제 열대 저기압이라고 보는데 태풍 강도라고 하면 그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시속 120 정도 되는 풍속의 그런 강도를 가지는 열대 저기압이 됩니다. 과학관 같은 데 가시면 태풍 맞아요. 체험실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데 120km에 뭔가 120km 뭐지? 아워. 어쨌든 시속 120km에 뭔가 나를 친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을 맞아요. 때도. 운전하면서 120km 달리면서 손 꺼내 보면은 그렇죠. 그 바람이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열대 저기압 풍속이면 이제 간판이 날아갈 정도라 보시면 되고 태풍급의 바람이면 이제 지붕이 날아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럼 열대성 저기압 지금 여기 지도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이 사이클론, 태풍, 허리케인이 요 지역들 지금 여기 말고는 태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류의 이 열대성 저기압은 영향을 안 주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미 서해안이라던가 여기 보시면 남대서양 그리고 남동 태평양 쪽. 네. 그 남미의 그 양쪽의 해역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대류를 발생시킬 만큼의 해수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태풍이 해양에서의 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대기에서의 조건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하층의 바람 차이가 커져 버리면
태풍이 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저 지역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이는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딱 적도 지역에는 뭐가 네.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보통 보면 되게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니까 네. 해수온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지역은 이제 지구와도가 낮기 때문에 전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 적도는 네, 네. 전향력은 네, 배웠으니까 네네네. 전향 코리올류 효과가 있어야지 회전을 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네, 적도는 뭔가 솜사탕이 뭉쳐지질 네. 않는군요. 말하자면. 네, 네, 너무 네, 네. 전향력이 너무 약해서 위도가 낮을수록 이제 북동 무용풍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게 일직선의 바람이 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위도가 올라갈수록 이 바람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그게 생기거든요. 왜 변기 물레릴 때 그거죠. 변기 물레릴 때 북쪽에서 내리면 이 입방향으로 돌고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기 전향력이 때문에 있어요. 네, 어쨌든 뒤에 회전을 많이 하게 네, 되고 네. 네. 오늘 뭔가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 지식 퉁출동. 네, 고등학교 중학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던 게 아니라서 사실 잘 모르겠고 심지어 네. 네, 그때 외워두셨어야지.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이제 시간상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앞으로 지구를 위협하게 될 요인들을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한 앞으로 2년 사이에 그 극한 기상이 1위로 가장 위험 요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3위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는 것.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이건 이제 5년에서 10년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늘렸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했을 경우와 극한 기상에 대한 요인들이 거의 75%, 그죠? 네, 거의 75%. 3분의 2 이상이 돼요. 또 그 밑으로는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같이 포함돼서 정말 이제 환경에 의한 위험이 거의 절대 다수가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극한 기상 그 중에서도 태풍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극한 기상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서양이나 동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허리케인, 그다음에 가뭄, 그다음에 열파. 저 여름에 한 번씩 정말 네.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죠. 더위? 온도가 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럽이 보기 심했잖아요. 보기 힘든 값이 찍히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노인분들이나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치명적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랑 그다음에 산불이 지금 아주 피해가 또 큰 현상입니다. 네, 이런 극한 기상들이 있는데 왜 태풍이냐, 왜 허리케인이냐? 미국의 경우긴 한데 이제 그런 그 피해 비용이 계산이 잘 돼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재난에 의해서 생긴 이제 피해 금액을 이렇게 순위로 나열해봤을 때 파리에 있는 그 2012년도 발생했던 가뭄, 열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허리케인에 의한 피해고 그 금액도 상당해요. 저게 이제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저거를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면 1위인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로 대략적으로 한 255조. 255조라는 금액이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에서 7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 금액이고 웬만한 나라 GDP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네.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도 굉장해요. 이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만큼 이제 허리케인, 태풍에 로 인한 이제 자연재해의 피해가 크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IPC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최근에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각각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대중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열대 저기압에 관련된 이제 그 기후 변화 미래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쏙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 그 열대 저기압에 노출되는 그러한 영향이 늘어난.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저기 대서양 쪽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허리케인이 이제 느리게 움직이는 문제. 그리고 그 허리케인이 활동하는 계절이 더 길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해 노출이 커지겠죠. 네. 실제로 지금 미국은 해마다 허리케인 피해가 크고 또 저렇게 허리케인이 느리게 움직이게 되면 강수 피해가 커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샤워기에 물을 오래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 강도가 강하다고 해서만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약한 강도라도 계속 오랫동안 비를 내리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태풍의 활동이 북상을 해요. 그러니까 북상을 해서 동아시아 피해 노출도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저렇게 북상을 하는 게 자연 변동성과 이제 인류 활동에 의한 네,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올해 이제 태풍의 경로인데요. 이제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 이제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막 실질적으로 피해도 입고 했기 때문에 올해 태풍이 많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 평년, 그러니까 그 장기간의 평균 대비 태풍 발생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요. 보시면 지금 태풍의 트랙이 좀, 육지 쪽으로 좀 몰려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먼 바다에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라니냐해의 특징이에요. 이게 엘니뇨 라니냐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그 동태평양 지역에 이제 해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의 대기 순환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북서태평양 지역에 이제 날씨도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라니냐 때는 이제 저희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자리에서 강화되거나 확장이 되거나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남동 쪽의 먼바다에는 이제 태풍이 생기기가 좀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엘니뇨 시기에는 이제 좀 먼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좀 긴 진로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네, 어쨌든 올해 태풍은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흰남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게 흰남노의 진로고 검은색이 관측이고 빨간색이 흰남노를 예보할 때 미국의 이제 JTWC 센터에서 5일 예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준 거를 다 합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번 흰남노가 이제 진로면상 굉장히 특이했고요. 네. 근데 저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진로를 보이는 게 특이한 거고, 네. 진로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은 뭐 서진, 북진 아니면 북진하다 일본이나 대한해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동쪽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쭉 서진을 하다가 남하했어요. 그러게요. 보통은 북상하잖아요. 내려가는 게 좀 내려갔다가 확 꺾어서 이제 북상하다가 이제 또 이제 동쪽으로 전향을 하잖아요. 한창 이제 매스컴에서도 이슈가 됐잖아요. 오, 정말 막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온다. 무서웠어요. 막 대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실제로 5등급 태풍이었어요. 아주 강력했고 5등급의 태풍이면 시속 250이 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이제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제 큰일인 건데 다행히 이제 먼바다에서 5등급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본 남쪽 해상에서 쭉 서진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등급까지 발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어요. 이제 해양도 조건이 좋았고 대기도 조건이 좋았고 그리고 태풍이 일단 쭉 서진을 하게 되면 그 양의 대먹임이라고 하죠. 이제 더 발달되기 좋은 환경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이 밀어준다 생각했을 때 이제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바람이 불면 또 대기는 이제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하층보다 상층으로 갈수록 바람이 강하니까 이제 태풍 입장에서는 이제 뒤통수를 밀어주는 격인가요? 편하게 가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가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이제 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태풍이 향해 가는 방향으로 강화가 돼요. 그 저기압성의 와도 순환장도 생기면서 이제 상승류가 태풍이 가는 앞쪽으로 생기거든요. 상승류와 함께 이제 저기압성 순환장이 생기면서 이제 태풍이 양의 대먹임으로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저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스터리 버티컬 윈드 시어라고 하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쭉 서진하면서 5등급까지 강해졌던 흰남노가 이제 이 대만 앞바다 쪽에 다른 열대 저압부가 있었어요. 그거랑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기압 배치도 이제 중국 대륙 쪽에 또 고기압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물러요. 네. 한 자리에서. 이것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흰남노의 생애 주기를 공부를 하면 태풍의 모든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진로, 강화, 뭐 그 해양하고의 상호작용,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풍 입장에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왜냐하면 우리 네.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한 자리에 머무르면서 자꾸 수분을 공급받아서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이렇게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에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근데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이제 해양을 휘젓게 돼요. 그러니까 해양은 이제 상부가 따뜻하고 하부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구조인데 휘저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따뜻했던 물이 차가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해양 상부에서 이제 태풍의 바람으로 인해서 휘젓는 거고 이제 또 그 해양의 입장에서는 그 해류가 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크만 펌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기압성 그러니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에크만 펌핑에 의해서 해양의 하부에서의 찬물이 용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풍 자체의 바람으로라든 아니면 이제 에크만 펌핑에 의해서든 이제 해양이 원래보다 차가워지게 되죠. 근데 이게 대류가 생기려면 일정 온도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기준값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풍의 강도에는 좋지 않아요. 발달 강화에는 좋지 않아서 이게 5등급이었는데 한 자리에 머물면서 1등급까지 약해져요. 네. 1등까지 약해졌는데 야, 또 이 주변부의 그 기압 패턴이 또 이제 바뀌면서 또 이제 태풍이 이제 북상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상하이를 기점으로 이제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30도 위도 상하이를 기준으로 남쪽은 그래도 해양 상태가 좋아요. 네. 해양 상태가 좋아서 올라온 동안에 다시 재발달을 해요. 근데 대기도 좋네요. 대기 상태도. 이게 좋다는 게 태풍한테 좋다. 네, 약간 태풍한테. 좋다니까 우리한테 네. 좋다.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태풍의 비밀을 제가 태풍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발달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알기는
해수온만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대기의 조건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하이 부근까지 올라올 때까지 대기 해양이 발달하기 좋았던 거예요. 태풍의 중심부에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도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북상하면서 재발달을 해서 이제 3등급 이상으로 이제 발달을 해요. 네. 그래서 와 진짜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경상도 네. 쪽으로 이제 그 향한다는 거는 이제 예보가 되어 있고 이제 얼만큼의 강도로 상륙을 하느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풍이 상륙했으니까 당연히 비바람이 불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제가 아까 열대저기압 태풍급의 강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정의가 뭐냐면 그 지표 해상에서부터 10m 높이의 상공에서 그 중심부에서 부는 그 10분 평균된 바람이 강도의 기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심부에서의 그 바람의 그러니까 풍속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강풍 반경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에 따라서도 이제 그 피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흰남노 같은 경우는 분명히 1, 2등급 정도의 그 강도로 이렇게 지나갔지만 강풍 반경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네, 어쨌든 피해가 적었다고 말씀드린 게 강풍 반경 예상에 비해서 네, 강풍 반경이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위험하다 한 거에 비해서는 체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이 범람하게 되고 여러 가지 2차적으로 피해가 컸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보통은 태풍이 상륙했다 이러면은 빠르게 약화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열에너지를 얻는데 그게 딱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열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온대 저 앞으로 변질되면서 이제 약하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예보가 어땠냐면 흰남노는 그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태풍급의 바람을 유지하고 빠져나간다. 근데 실제로 아마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풍속이 굉장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항이 빠져나가는 데도 있으니까. 네. 저 강수 피해도 컸고 이제 또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그렇게 포항 쪽에 피해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태풍의 강풍 반경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거예요? 운인가요? 그게 저희가 아직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예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그러니까 태풍이 강하다고 무조건 크기가 큰 것도 아니고, 태풍의 사이즈가 작다고 태풍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는 아직도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보 그리고 그 국민분들 입장에서 이제 피해를 이제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강풍 반경에 대한 예보 정확도도 올라가야 되고 강수에 대한 예보 정확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제 도전 과제. 네,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까 궁금해하셨던 태풍의 구조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태풍의 하부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제 이 저기압성 순환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그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잖아요. 불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원심력도 강해져요. 네, 그래서 바람이 이제 또 그 전향력과 그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그 중심부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니면 그냥 정말로 원을 그리면서 계속 돌겠죠. 근데 이제 그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그 바람이 태풍의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해양에서의 수변하고 따뜻한 그 공기를 태풍의 중심부에 주입을 하는 효과가 되고요. 그러한 공기는 이제 점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거든요. 그 열이 태풍의 이제 그 상공 중심에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의 열 엔진이거든요. 그 열 엔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열대 저기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기의 하부에서 저기압성 순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7m/s 이상의 풍속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심의 상층부에 이제 웜코어라고 하거든요. 이제 태풍의 열 엔진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거는 열대 저기압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주변보다 열 에너지가 높으면 계속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다가 저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건 태풍의 그 강도에 따라 네. 다르긴 한데 뭐 한 1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뭐 공기가 계속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주변부보다 열 에너지가 높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주변부보다 높으면 자동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제 그 주변부보다 열 에너지가 이제 같아지거나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 딱 됐을 때 이제 상승을 멈추고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산할 때는 다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태풍의 하부와 상부는 바람이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부에서는 공기가 유입이 되고 상부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상층에서 뭐 바람이 불어주면은 뭐 더 발달할 수 이런 얘기 하신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 게 적절하게 상층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주면 이게 공기를 잘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중심부에서 공기가 상승할 수 있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태풍의 구조는 이렇고 이렇게 태풍의 중심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지금 구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다 구름대가 있고 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강한 대류가 있다가 없다가 한 그러한 구조를 가져서 비가 강하게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수대를 형성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태풍의 사이즈를 보시면 좀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기 쉽게 아주 가장 컸던 태풍의 크기와 작았던 크기를 이제 미국 대륙에 얹혀서 그린 거예요. 네,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일 사이즈가 컸던 태풍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반경이 1000km가 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작았던 열대저기압. 목성의 대적반 선생님인데 목성에서의 저런 걸 또 태풍이라고 하나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크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한 500k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물론 거기서 더 작고 더 크고는 있겠지만, 네, 저렇게 뭐 반경이 1000km, 뭐 작은 거는 18km 정도. 네, 저 정도로 태풍의 사이즈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네. 되게 피해가 컸나요? 아니면은 그냥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나요? 저거는 강도가 열대 폭풍 강도였기 때문에 태풍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크기하고 그 강도는 꼭 상관은 없죠. 없어요. 근데 뭐 지금 그림만 보시면 사이즈가 커서 강하고 사이즈가 작아서 약할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드디어 이제 태풍 관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은 이제 직접 관측이 어려워서 이제 위성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위성 이미지를 가지고 두보락 스킴을 통해서 이제 태풍의 강도를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항공기로 그 태풍의 상공으로 날아가서 위에서 보는 네, 위에서 관측 기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떨어지면서 대기의 그런 연직 구조를 이제 각각의 센서들이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관측해서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해양의 그 연직도 관측 연직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도 저렇게 항공기에서 또 투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렇게 태풍의 상공으로 날아서 이제 항공으로 관측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이제 그 항시 항공 관측,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했으면 항공기가 떠서 추적 관찰하는 게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중단된 상태고요. 근데 대서양이랑 이제 동태평양 쪽은 미국에서 꾸준히 그거를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항공 관측도 숙련된 파일럿 분이 하셔야 안전하게 네, 돌아올 수 있고 드디어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자랑스러운 네. 저걸 보니 아까 사진을 지나치게 잘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 드네요. 그런가요? 뒤쪽만 나왔죠? 선미 쪽만. 아, 네, 근데 네. 아니요, 그 야경이었습니다. 아까 운동장처럼 보였어요. 아, 되게 넓어. 아, 되게 넓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해양과학 조사선이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길이 100m, 한 5,900톤, 60명 인원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의 네, 관측선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태평양, 인도양을 관측을 하고요. 이제 해양 심해저의 이제 강물 자원이나 이제 해양 바이오 자원 개발을 위한 이제 관측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예보 정확도 상승을 위해서는 양질의 관측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부에서 해양 대기의 연직, 그 프로파일을 관측하는데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나가시면 어느 정도 타고 계세요, 배를? 아, 이게 보통 이제 서태평양은 한 달 정도, 인도양을 나가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2달 정도. 네. 그러면 저 배는 태풍만 연구하는 분들이 60분이 타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 분야들이 같이 타 계셨나요? 아, 네. 이게 그 이제 이 관측선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조원 분들이 이제 한 25여 분 타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연구자분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을 연구하시는 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심해저의 뭐 강물을 연구하시는 분들, 해양 바이오를 연구하시는 분들. 태풍 연구하는 분이 얼마나 되시죠?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예요? 네. 아, 제가 정확한. 그러니까 20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그러니까 태풍 연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관측을 다 하시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측선이 한번 나갈 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에 2,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주 디자인을 잘 해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관측이고, 여러 분야의 이제 연구자분들이 한 분야 섞여서 분들이 탑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네, 뭐, 네. 그럼 그 그러니까. 비용 우리나라의 해양 그렇게 아, 많은 네. 것도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9월 6일부터 24일까지 관측을 수행을 했고, 이제 그 왼쪽에 이제 그런 육지가 보이는 게 필리핀이고요. 이제 필리핀 앞바다에서 저러한 지점에서 각각의 관측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항적도, 그러니까 이사보가 거제도에서 출항을 해서 쭉 이제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저렇게 필리핀 앞바다로 가서 이제 해양 대기 관측을 수행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아, 돌아왔습니다. 선장분은 이 배 전업이신가요? 아니면은 아, 네네네네. 이사보를 이사보. 담당하시는 우와. 선장님이신데, 선장님은 근데 왜냐하면 저희 해양과학기술원이 이사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여러 규모의 음. 관측선을 이제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님들도 이제
그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는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네. 선박 운영팀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운항팀이 있습니다. 네. 네네. 약간 그 망원경에서 오퍼레이터 같아요. 망원경을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 하나 그렇군요. 다른 점은 오퍼레이터 분들이 실수해도 죽지는 않잖아요. 전문학자들이. 맞아, 그런 진짜 차이가 네. 있지 않을까. 하와이에서는 9시간 이상 못 머물니까 아. 그렇게 해서 무조건 데리고 내려오거든요. 아. 관측자들을. 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기 네. 산소. 네네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왜 저 필리핀 앞바다에서 관측을 수행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태풍의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 필리핀 앞바다예요.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제 저기가 원풀이라고 해서 연중 해수온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는 저기는 언제든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서 네, 저 지역에서의 관측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측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제 14호 태풍 남마돌이 또 발생을 해서 지금 저기 파란 색깔로 이제 표시된 지점이 저희가 관측을 수행한 지점이고 되게 보이실 가까이 간것 같아. 근데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렇게 삼각형 모양의 흰 색깔이 이사부 저희가 위치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태풍이 이제 북동쪽에 위치하고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좀 남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런 거리를 두고 있어도 굉장히 네 배가 흔들리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렇게 번개가 치고 이제 직접 파도가 찍으신 거예요? 이제 그 연구산에 탔던 다른 연구자분께서 찍어주신 건데 저 네,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말하자면 태풍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요 저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태풍 남마돌이 있고 파도가 저렇게 어느 친다. 정도 파도가 네, 어느 정도 떨어져 네. 있지만 네 막 이런 저만큼 느낌으로 네, 어벤져스 네, 이런. 네. 저 정도로 날씨가 네, 파도가 저렇게 치고 험했다. 있다. 네. 작년 4월에도 저희가 관측을 나갔는데 음. 그때 저 위성 사진 보이시죠? 눈이 엄청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보이시죠? 필리핀 대륙하고 비교해서 4월 태풍 중에 가장 강한 태풍이 저희가 이제 관측을 수행하러 나갔을 때 발생해서 저 이렇게 태풍 수리개였거든요. 수리개가 쭉 이제 북상해서 저렇게 동쪽으로 전향되는 과정에 저희가 저런 네, 항적을 그리면서 관측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저 때도 참 많은 연구원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필리핀 앞바다로 갈 때 이제 태풍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런 태풍은 네. 그냥 저기서 끝났네요, 그죠? 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네, 제가 왜 계절에 따라서 네. 태풍의 진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4월에는 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체감적으로도 봄철에 태풍이 온 적은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해양 대기를 동시에 이번에 관측을 했는데 그 대기를 관측할 때 사용한 관측 기구는 라디오존데 이제 해양을 관측할 때 이용한 기구는 XCTD라고 해서 이제 두 관측 장비를 이제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관측하는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빠뜨리고 위에 띄우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일단 그 지점 해양으로 그렇게 나가야 하고 그거를 대기 해양을 동시에 프로파일을 획득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관측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라디오존대 관측 기구의 구성이에요. 이제 보시면 저 풍선 모양의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센서가 이제 풍선에 매달려서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기온, 기압, 습도 등등등을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풍선은 헬륨으로 채워져 있는데 상공으로 올라가면 이제 기압이 낮아지니까 풍선이 점점 커지면서 터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져서 저 센서가 바다에 떨어지면 이제 관측이 종료되는 건데 그게 약 한 9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육지에서는 일정한 관측 지점에서 항시 6시간이나 12시간마다 관측이 수행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얻어진 대기의 연직 프로파일은 이제 수치예보 모형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자료동화로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런 예보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 그림은 이제
라디오 존대 그동안 2017년 이후부터 쭉 라디오 존대를 관측했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해 좀 일정한 그런 구역에서 이제 관측을 수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라디오 존대를 띄우면 배에 설치된 안테나로 저 자료를 이제 수신을 해서 그 자료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거든요. 저렇게 그 선박에서 이제 그 센서를 풍선에 달아서 이렇게 띄우게 돼요. 왼쪽이 이제 제가 예시로 그려온 프로파일인데 저기 아까 남마돌 있잖아요. 남마돌에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라디오 존대를 띄워서 관측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 초록 색깔 프로파일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습연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검정색 프로파일이 그 남마돌의 그런 근접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관측한 것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남마돌의 직접적인 관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마돌 부근에서 저렇게 대기 중충이 굉장히 수변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게 저렇게 라디오 존대로 이제 그 얻어진 대기 연직 프로파일 정보를 예시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는 라디오 존대 상공에 띄워서 또 해양은 XCTD에서 이제 관측 기구를 해양으로 이제 빠뜨리면서 저기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구리선을 따라서 이제 자료를 수신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지는 게 XCTD예요. 저렇게 이제 그 수심 깊이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그 구리선을 따라서 수심별로 이제 수온과 염분의 그 자료를 획득하게 되고 저거는 185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XCTD거든요. 이게 어느 깊이만큼을 관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1850m까지 관측을 할 수 있고 오른쪽은 CTD라고 해서 저게 더 정확도가 높고 당연히 더 비싼 장비예요. 근데 저거는 이사부호에 탑재되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저렇게 길쭉길쭉한 통이 타고 있잖아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렇게 길쭉길쭉한 통이 있잖아요. 저 통이 일정한 수심별로 채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500m에서 네, 그렇죠. 500m에서 열리세요. 뭐 1000m에서 열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심별로 물을 떠와서 저거를 이제 화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리를 해서 뭐 용존산소 농도를 수심별로 이 지역에서 어떤지를 뭐 이렇게 관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양 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 또 채소한 거에서 또 이제 성분을 또 보실 수도 있는 생물도 거고. 잡혀 들어오겠네. 네. 작은 애들은? 또 이제 또 그 생물 같은 채집하는 그 채집을 하는 또 기구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정말로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생물들도 채집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저렇게 그 1000m 이상의 깊이로 저 CTD를 내려서 수심별로 수온 그다음에 염분 뭐 등등의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고 정확도도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관측선은 이제 아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관측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는 한 지점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채수까지 하게 되면 더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물을 그 지점에서 다 떠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XCTD로 동시 관측을 수행을 했던 게 저거는 이제 좀 더 간편하게 이제 관측을 수행할 수 있고. 저건 버리는군요. 다시. 네, 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네네네. 끈이 달려있다고 해서. 건져 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구리선을. 네, 근데 너무 구리선이 약해서 아마 끊어질. 저희가 이제 관측을 다 하고 나면 그 수신을 끊을 때 그냥 손으로 가볍게 툭 끊거든요. 네. 그러면 관측이 종료되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이제 조그만 배가 보이시죠? 커다란 배는 이사부호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웨이브 글라이더라고 해서 이제
파도를 동력으로 쓰는 이제 무인 관측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웨이브 글라이더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또 이렇게 해양 대기를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와. 저 관측 장비는 이제 그 언더워터 글라이더라고 해서 저 무인 관측 로봇가 해양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양의 연직 관측을 수행하는 이제 무인 관측 장비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요하는 이제 비싼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제 저런 앞서 보여드렸던 웨이브 글라이더, 그다음에 언더워터 글라이더를 관측에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예보 관련돼서 조금 재밌게 생각하실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태풍이 옵니다. 피해 대비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다음번에도 진짜로 피해가 클 태풍이 오는데도 뭐 조금 방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 1등급만 돼도 시속 120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고 비도 굉장히 집중호우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만조대랑 겹치게 되면 피해가 상당해요. 해일이 있거든요. 네, 뭐 강이 범람하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피해는 이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항상 예보는 주시를 해주시고 좀 다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좀 다소 강하게 예보를 드리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물론 예보 정확도 상승을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자분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네,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트럼프가 그 알라바마 지역이 트럼프 본인의 표에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이었어요. 허리케인 도리안이 상륙을 하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예보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보를 하는데 저기 그림에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신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더 칠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게 이제 알라바마를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케인 도리안이 알라바마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아예 틀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보 정확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표심을 생각해서 알라바마 지역까지 그런 위험 반경에 포함을 시킨 건데 그 허리케인 그 센터에서는 그렇게 예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완강한 스타일의 대통령이시니까 이제 외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논란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아래쪽 그림이 실제 진로거든요. 알라바마로 가지 않았고요, 당연히. 네,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한창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갔을 거예요. 네? 갔을 거예요 아마 태풍이. 갔었다고요? 갔다고 만들었을 거예요 강물로.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라면 충분히 안 간 것도 간 걸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이런 게 진짜 예보를 맞아요. 잘못한 일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연관이 되는 이런 일기예보는 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을 열심히 잘하는 방향으로 자기 표를 모을 수도 있는데 오지 않는 태풍을 온다고 해서 모으려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보통은 되네요. 반대인데 왜 젊은 그 예보관이
어디 지역으로 엄청난 태풍 온다고 하면은 높은 주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네, 그런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맞아요. 재난영화의 패턴이죠. 재난영화의 전형적인 패턴이 사람 반대로 하고 있는 또참 난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우리 그 태풍이 점점 강해지는 건 맞는 건가요? 동아시아에 상륙하는 태풍의 강도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는 얻어지고 있고요. 근데 태풍의 수는 사실상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태풍급 강도를 가지는 수는 줄어들었지만 강한 강도의 태풍은 늘어나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발생이나 활동이 북상하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말은 더 연안 쪽으로 가까이 발생해서 또 그만큼 또 상륙할 수 있는 또 그런 요인들도 증가하고, 근데 또 이게 급강하 태풍이라고 해서 하루에 30나트, 한 55, 시속 55km 정도의 풍속 증가가 일어나는 강화를 급강하라고 하거든요. 급강하가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입니다. 원인은 뭐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다수 있지만 자연 변동성하고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 대서양 쪽은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태평양 쪽은 확실하진 않다. 온난화가 영향이 있는 아, 건지는. 북서태평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대서양 쪽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시그널이 더 네.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양이고, 북서태평양 지역은 진로, 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연 변동성이 크게 좌우하지만 이제 강화되는 측면, 급강하 측면은 지구온난화도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 자연현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맞아요. 뭐 증거 있어 그러면은 또 이 증거를 대야 제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대형별로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면 네. 또 몇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왜 그 태풍이 우리가 이제 대략 어떻게 생기는지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왜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걸 여기에 핵에다가 뭐를 쏘아서 묘든지 뭐를 쏴서 이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든지 이걸 제어할 수 있다는 기술들 기상 조절 말씀하시는 하는 거군요. 분들이 많은데 인공강우 네, 뭐 일종의 그런 시스템처럼 네.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뭔가 연구되고 적극적으로 막 보고 있는 부분들이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든지 태풍이 예를 들어 급히 약화시키 네. 예를 들어 지금 생각에는 네, 이게 상승률을 막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선형적이어서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태풍의 진로를 바꾼다든지 강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다른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못 건드리니까. 난 일은 그 정도 힘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태풍을 줄인다거나 바꾼다거나 할 능력이 안 돼요. 확실히 어디서 눌러놓으면 어디서 딴 데서 터지겠죠. 그게 실제로 대서양과 북서태평양이 약간 시소 느낌으로 그렇군요. 대서양이 많을 땐 북서태평양이 좀 적고요. 북서태평양이 많을 땐 대서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열대저기압의 수는 한 80에서 100개 정도.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80에서 100개 정도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자연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죠. 그게 다 결국은 연결돼 어쨌든 있어요. 그 전체적인 순환이고 균형이죠. 시스템 균형인데 네, 균형을 맞추는. 무작정 네. 생길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에너지가 그렇게 공급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에너지를 위로 전달한 거잖아요. 태풍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고위도로 그쵸, 에너지를 전달하는 네, 건데
네. 무작정 측도해서 개성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네. 지금 장기간으로 라니냐의 해양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자연 변동성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구 온난화는 선형적인 거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쭉 시간에 올라가는 따라서 거. 올라가는 네.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전 지구적으로 다 똑같이 온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계절별로도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극쪽에서 더 많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연직으로도 다르거든요. 연직으로 하부보다는 상부의 온도가 더 많이 증가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연현상. 이제 그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근거죠. 이게 네네. 뚜렷하게 이거 원인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히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적인 변동성만 있을 때 결과랑 그 인류 활동의 영향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온실 기체의 증가와 그다음에 이제 에어로졸의 증가. 이 두 가지를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모형 실험에 넣었을 때 그렇게 약간 대조군처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 모형 결과로 인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금 이런 현상이 뭐 변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해양 대기 쪽도 전망이 되게 좋아요. 할 게 많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네, 모르는 게 많아서. 네 맞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네. 관측도 쉽지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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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모르는 걸 많이 알았고요. 배 타고 우린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가서 태풍을 연구한다는 것조차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고 이사부호가 있었어. 네, 이사부가 일본의 경계에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러한 것만 기억하면 정말 이거라도 네. 기억하는 게 아, 다행이에요. 그럼요. 네.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 배 이름도 참 잘 지어요, 그죠? 아우 네. 맞아요. 네, 뭐 군함들도 참 이름 잘 짓고 어쨌든 네. 저 여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뭐 이렇게 공지사항 네, 같은 거 공지사항. 있나요? 네,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극 티켓인데요.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이라는 국립극단 작품이고요. 11월 3일 공연 티켓을 1인당 2매씩 드립니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 젊은 연극상을 수상한 정진세 감독님의 신작이라고 하고 장르는 SF인데 저도 사실 작품을 못 봤고 제작사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잘 못 드리겠는데 줄거리를 대충 읽어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기상연구원들인 기상연구원이 주인공이래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내가 갔지. 아,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기상연구원들이 순례길을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아, 흔하게 있군요. 술래는 갔다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꾸로 시작하는 거꾸로 사람들이 시작하는 있어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온라인의 공간에서도 뭐 같이 따라 걷는 거를 뭐 발견하고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인데 일단 뭐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SF적 상상력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레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티켓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 기회에 사람들이 되시거나 인터파크에 들어가 보면 티켓 값이 의외로 비싸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총 10분에게 2장씩 드리고요. 사람들 아직도 가입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버티시더라고요. 네. 네. 끝까지 우리나라에 한 버티시네. 5천만 명쯤 남아있죠 지금. 네. 엄청 많아요. 아니 10년을 버티시면 어떡해. 근데 저도 궁금하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거 다 제가 관심 있는 얘기고 파트원 가실래요? 날짜가 11월 3일. 나중에 네, 그날 얘기해보죠. 가시면 파트님도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없나요? 아,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하는 격동 500년 백혈병과 항암제의 발명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 생화학자 거트루드 엘리언 편이 방송이 됩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학과 관제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나오셔서 태풍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 몰랐던 태풍에 대한 얘기를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유미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